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양천구와 김포시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이 도출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출됐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윤곽이 드러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천구와 김포시는 지난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의 노선으로 2호선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해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해당 노선안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출됐습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대광위에 해당 사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그게 반영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시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대광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이전 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정지선을 연장함에 있어서 노선대 수요 분석 플러스 신정 차량 기지 이적지에 대한 토지 이용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비시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좀 양호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와 김포시가 기대하는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비시 값은 참고 자료일 뿐 대광이 사업 반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광이의 경제성 검토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사업 진행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포와 양천에서 그 적용한 수치를 그대로 대광에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시값을 내놓은 것보다는 대광이나 이쪽에서 그 경제 분석하는 게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대광이 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대광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면 다음 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양천구와 김포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어서 첫 삽을 뜨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돌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돌봄 SOS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평구가 2022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돌봄의 건강 더하기는 2023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최초로 돌봄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 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요양, 지역 돌봄 등 여러 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는 또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기술과 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 CCTV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오는 28일까지 학교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7일까지 서울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눈은 7일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중동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이 곧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만큼 관심이 크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천 중동의 은하마을입니다. 4개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하는 은하마을의 규모는 모두 2,387세대로 전용 면적 37제곱미터부터 164제곱미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곳은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인데다 GTX-B 부천 종합운동장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고 백화점과 학원가가 있는 중심지라 우수한 입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도지구 선정 이후 대형 평수의 매매 실거래가가 2022년 때처럼 다시 10억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래가 적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기 어렵지만 현지에선 오름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면적은 아직 눈여겨볼 만한 상승 거래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 주민들은 아직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직접 꾸려 추진할지 아니면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공공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 방식 하에 그 선택이 되면은 추진 일정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엔 이미 시공사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도지구 사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산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꼭 수주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부천시가 정한 기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주민들이 사업 시행 방식을 곧 결정하고 나면 선도지구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부평갑 노종면 의원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2대 국회 첫 해였던 지난해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2월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당일, 그 직후에 그 해제 의결을 했던 그 본회의 장면이 아마 상당 기간 오래 각인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직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명태균 게이트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잖아요. 그거 처음 찾아낸 사람이 저거든요. 그거 제보자로부터 음성 받아서 확인하고 추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브리핑했던 그날, 그때 바로 본인의 육성은 맞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반응이 나와서 안도했던 기억도 있고, 다른 녹취 일련의 그 여러 녹취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께 보고드린 일,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사실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인선 지하화랄지 아니면 캠프마켓처럼 풀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좀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예정이신지요? 저는 지난해에도 캠프마켓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올해 조금 더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 우리 부평을 포함한 경인선, 인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얼마 전에 이제 7호선 급행 도입 관련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공약할 그 당시부터 공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 체계의 변경 그리고 운영 체계의 변화 이걸 통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열차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게 해외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구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공사분도 초대하고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문제는 이제 정책 결단이 남은 겁니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봐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거나 정차, 스톱, 그래서 스킵, 스톱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행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걸 적용할 때는 수만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고려를 해서 최적의 그런 후보군들, 운영 시스템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다고 해도 신호 체계를 지금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봤더니 신호 체계를 변경해야 될 시점에도 와 있어요. 마침 그런 신호 체계 변경의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조금 속도를 내볼 생각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 상임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지역 언론에 특화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7호선 급행과 관련된 지원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부평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노후된 아파트들을 노후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임위를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지? 이런 내란이라는 퇴행적인 일이 용인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서 이 내란은 반드시 수습이 된다. 그러면 2025년의 과제는 그 이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그다음에 법,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던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닌데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법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규정해서 시스템화하는 것. 이게 과제라고 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I와 관련된 입법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 아닌가. 노종면은 유능하고 성실한데 겸손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 의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인천시 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들 시 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